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세계사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대 로마를 건설한 10가지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이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리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첩의 왼쪽 그림은요, 이 콜로세움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이 로마 포럼이라고 해서 로마 공화정 시대의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200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인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지진이 나고 이 사실상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온전히 유지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상의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이 수로와 도로, 그리고 콘크리트, 그리고 소식지와 제본도서. 여러분들이 소식지 그러니까 이 종이를 이 신문 같은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식지는 신문이 아니고요. 사실상 동판이나 석판에 이 원로원 그리고 평민의 민회에서 채택된 법안을 대중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이 로마 포럼, 즉 로마 광장에 게시해 놓은 것을 이 소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복지제도와 군의 간의 수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 율리우스 달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대 로마를 건설한 10가지 기술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현대에 물려준 유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교의 모습입니다. 이 수도교는 이 상수원으로부터 이 먼 거리 떨어져 있는 이 도심지까지 사실상 이 몇백 킬로미터 거리를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이 상수원의 물을 끌어들이는, 도시로 끌어들이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도교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대 로마인들은요, 이 공중 화장실, 지하 하수 배관, 분수, 화려한 공중 목욕탕 등 이 물을 활용한 많은 편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물을 활용한 편의 시설의 이 보편적 활용을 위해서는 수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죠. 기원전 312년경에 처음 개발된 수로는 중력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있는 풍족한 상수원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게 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돌 그리고 콘크리트 파이프 라인을 활용했죠. 수도교는 인근 식수원이 없는 로마 여러 도시에 물을 실어 날랐으며 이 공중 보건 및 위생 증진에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관계시설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에는 이 파이프 라인도 있고 수도교도 있지만
이 농업용 이 기반 시설로서의 관계 시설도 있죠.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 시설은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설은 관계 농업을 위한 시설이었지 식수 공급을 위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통목공학을 활용해서 이 식수원으로부터 도시로 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완성한 최초의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로마 제국 전역에 수백 개의 수로가 건설되고요. 그중 일부는 100km 이상 떨어진 상수원으로부터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당시 수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로마의 유명한 이 트레비 분수는 고대 로마의 11개 수로 중에 하나인 아쿠아 비루고 수로를 통해 지금도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트레비 분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를 가게 요새는 방학 기간 동안에 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럴 수가 없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이제 곧 이제 백신 접종 끝나고 뭐 하면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 또 예전처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로마에 갔을 때 한번 트레비 분수도 보셔야 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셨던 로마 포럼이라든지 그런 곳은 반드시 한 번은 가보셔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콘크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온, 콜로세움, 로마 포럼과 같은 많은 고대 로마 건축물들은요, 이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개발 덕분에 오늘날에도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100년 이상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 로마인들은요,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처음으로 콘크리트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수로, 건축물, 다리, 기념 거석에 이르까지 이 모든 것에 콘크리트를 사용했죠. 고대 로마 콘크리트는요, 이 현대식 콘크리트보다 상당히 약한 건 사실인데요. 이 내구성만큼은 아주 강했습니다. 부식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소석회와 포졸라나로 알려진 화산재를 사용해서 끈적끈적한 콘크리트를 만드는 독특한 제조법 때문이죠. 응회암이라고 불리는 화산암과 섞인 이 콘크리트는 화학적 부식의 내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 포졸라나는 이 바닷물 속에서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항구와 부두 그리고 저반시설 공사 시 고대 로마 콘크리트가 빠르게 굳어지도록 도운 것이 바로 이 포졸라나 성분입니다.
로마 포럼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개선문의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이 투각하게 생긴 건물이 원로원 건물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 이 로마가 사실상 독립했을 무렵에 이 서기 6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투박한 이 원로원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요. 소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목을 신문으로 달까 하다가 이게 신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상 현대식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관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신문의 역할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사실상 초반에 이 형태는 관보였기 때문에 이 관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일단 애매한 소식지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로마인은 이 최초로 군사, 법률 및 시민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 공식 텍스트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 공개 토론이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 법률이 개정되거나 법안을 새로 이제 상정하는 경우에 이 공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공지하는 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타 디우르나로 알려진 이 초기 간행물은요, 이 금속이나 석재에 새겨진 다음에 로마 포럼과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지역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읽어주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를 하게 되면서 공론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원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로마사하고는 뭐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베네치아에 아주 재밌는 풍속도가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이거는 신문이에요. 사실상 신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4페이지짜리 소식지를 인쇄업자가 이제 배주인에게 선장에게 팝니다. 그러면 이 소식지를 이 베네치아 선장이 이제 어떤 유럽 도시로 이 물자를 운송하면서 이제 소식지를 그 도시의 인쇄업자에게 팔게 되죠. 그러면 인쇄업자가 이제 한 200부 정도 복사를 해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아나운서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 뉴스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맹률이 상당히 높죠. 문맹률이 뭐 거의 90%가 넘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0%가 넘는 문맹자들이 이 소식지 4페이지짜리를 어떻게 읽겠어요? 그냥 까막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직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의 모든 뉴스들이 모든 왕가의 뭐 스캔들이라든지 혹은 군사작전 그리고 뭐 어떤 이 사고 소식이 이 전 유럽에 공유되는 이 특징이 르네상스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좀 옆으로 섰네요. 예. 여하튼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지역에 계시하게 됩니다. 기원전 131년 악타가 처음 출현했고요. 일반적으로 로마군의 승리 소식 그리고 검투사 시합 광고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부고를 알린다거나 이 출생 소식을 알리고요. 심지어 인간의 손수한 관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로마 상원의 입법 절차와 새로 위반된 법률을 자세히 설명하는 악타, 세나투스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59년까지 소식지 간행이 중단되었다가 율리우스 시저가 종신 독재관 시절에 제정한 많은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이 악타가 재간행 명령을 받으면서 다시 간행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석재 대리석에 쓰여졌던 이 악타의 모습입니다. 로마를 건설한 10가지 기술 중에 또 하나는 이 복지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는요, 기원전 122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 교육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호민관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곡물법을 제정하여 값싼 곡물을 도시 빈민에게 공급하도록 명령한 것이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형태의 복지는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알리망따 라고 알려진 프로그램을 시행한 13대 왕제 트라이아누스 시대까지도 계속되죠. 기름, 포도주, 빵, 돼지고기를 포함한 품목들은 가격 통제 상품 목록에 추가돼서 이 제정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는 이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대한 복지제도는 로마 황제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 결과적으로 로마의 경제 쇠퇴에도 기여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거는 금화예요. 그런데 색깔이 바래가지고 이게 금화처럼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제본된 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오리엔트 문명 이래로 이 글을 기록하는 수단은요, 이 대부분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사실상 점토판은 이 흙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파피루스는 사실상 갈대와 유사한 돼서 이 섬유질을 가지고
만든 이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작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은 못 되고요. 사실상 관공서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요, 책의 최초 형태인 파피루스 몇십 장을 제본한 코덱스를 만들어 보관을 간소화했습니다. 초기 코덱스는 첫 장에 왁스 칠을 해서 제본한 것이지만 이 나중에는 페이지와 더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 동물 가죽을 양피지로 덧댄 표지로 대체되게 되죠. 이 고대 역사가들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공책을 만들기 위해 이 파피루스 페이지를 묶어서 초기 코덱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상 제본된 코덱스는 1세기 정도가 되어서야 로마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율리우스 카이사르 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기술을 최초로 채택해서 성경 사본을 생산하는데 이 코덱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항상 이 매체가 있죠. 기록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파피루스 그리고 점토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새로운 기술인 이 코덱스가 나오게 되면 이 새로운 기록 매체가 등장하게 되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기존의 이러한 파피루스나 전토판을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록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전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바로 이 코덱스라는 새로운 기록 매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그리스도교도들이 이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서 이 성경 사본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인쇄술의 발명이 있었죠. 사실상 인쇄술이 발명되게 되면서 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인쇄된 도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기존에 이 매체에서 소외되었던 사실상 종교 개혁가들이 뭐 예를 들어 루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 독일어 성경을 이 인쇄 도서로 출판해서 2주 만에 5,000부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인쇄기를 활용해서 이 독일어 성경을 제작하지 못했다면 아마 종교개혁은 쉽게 그 이전의 종교개혁에서도 아시겠지만 실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엔 이 서책을 만드는 방식이 제가 너무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쭉 통사적으로 한번 보죠.
이 서책은 사실상 이 종교계가 검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절대왕정 시기에 이 왕들이 이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 검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실상 이 종교 개혁 이전 시기에 그리고 또 뭐 계몽주의 시대 이런 시기에 사실상 검열의 주체는 이 정부가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책을 불지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서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문학가든 혹은 철학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구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기관이 그것을 필사본으로 이제 적어두죠. 근데 문제는 오탈자가 많아요. 그래서 문학가나 철학자들은 그 오탈자를 교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됐죠. 거기다가 이 필사본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한 권밖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열이 있고 이것이 금서가 되는 경우엔 이 한 권의 필사본을 이제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같은 경우에 5,000부까지 이 같은 도서를 계속 양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을 불살라버리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이전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록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요새는 기록 매체가 더 발달을 했죠. 뭐 저희 때는 뭐 인터넷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요. 뭐 대학원 때 뭐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여하튼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 게시판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소외된 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새로운 기록 매체를 통해서 이제 또 소외된 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 매체가 만들어졌을 때 항상 기존의 이전 시기에 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이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코덱스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도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마 제국은요, 광대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교한 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로마 도로는요, 화강암이나 화산 용암이 굳어 형성된 흙, 자갈 및 벽돌을 조합하여 건설했습니다. 로마 엔지니어들은 도로를 설계할 때 이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여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로를 확보한 직선 도로를 건설했죠. 서기 200년까지 로마인들은 주로 이 군사 정복을 위해 8만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 덕분에 로마 군단은 하루에 40km까지 이동이 가능했었죠.
이 도로를 따라 형성된 역참제도의 복잡한 네트워크는 메시지와 기타 정보가 그 이전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종종 현대 고속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었죠. 돌에 새겨진 이정표와 표지판은 여행자들에게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도로를 관리하고 순찰하기 위해 이 특별 순찰을 도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고대 로마의 도로인데요. 사실상 균일한 돌 석재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 여러 불특정 형태의 다양한 돌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마 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로마 이전의 문명에서도 아치는 존재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요. 이 로마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요, 사실상 기존에 있던 것들을 로마식으로 바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것은 아까 보셨던 수로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사실상 이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만의 특징 같지는 않고요. 사실상 반도 국가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도 반도 국가고 그 옆에 있는 아테네도 반도 국가고요. 그 옆에 이렇게 반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터키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또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물론 이쪽으로 가면 북아프리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요. 이런 반도 국가들은 뭐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 자신의 쓸모에 맞게끔 바꾸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활용하는 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개설 저번 학기까지는 개설 수업을 쭉 했죠. 고대 이제 신석기 혁명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전반적인 역사를 이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강의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 개설 강의는 이제 다음 학기 정도나 다음 학기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못하고 있죠.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해서 한번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아테네, 이 발칸 반도, 이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한반도를 묶어가지고 같이 수업을 매번 했었는데 이번 학기엔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이 기존의 이 문명권에서 이 기술을 배워서 자기식으로 만드는 것이 이 반도 국가의 이 독특한 점이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이 거대 제국을 만드는 이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고대 로마인은요, 이 다리, 기념물, 건물 건축에 이 효과적으로 역학을 활용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아치 디자인 덕분에 건물의 무게가 다양한 지지대를 따라 균등하게 분산되어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한 로마 구조물이 자체 무게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했죠. 거기다가 이탈리아 반도나 발칸 반도는 사실상 지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건재함을 가시하고 있죠. 이 로마의 엔지니어들은 아치 모양을 평평하게 만든 활골 아치를 만들어 다양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다리와 수로에 사용했습니다. 이때 큰 틈새에 걸칠 수 있는 강력한 지지대를 구축함으로써 아치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게 되죠. 기둥, 돔, 그리고 아치형 천장과 함께 아치는 로마 건축 양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 여기 아치형 수로를 볼 수가 있죠. 예, 여기 개선문을 사실은 이 아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실상 이 정면으로 찍은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로마 포그롬의 이 다른 측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율리우스 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현대 그레고리력은요,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로마의 율리우스 달력을 모델로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달력은요, 음력, 즉 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리스 달력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로마인들이 짝수를 불운한 숫자라 생각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되도록 많은 달이 홀수일수록 끝나도록 달력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달력은, 음력 달력은 전부 짝수예요. 28일일 수밖에 없죠.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음력 달력은 대부분 28일, 즉 이 짝수로 이루어졌는데, 이 짝수를 이 로마인들은 아주 불운한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되도록 많은 달이 홀수일수록 끝나도록 달력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점차 계절의 변화, 즉 태양의 일주를 고려해 태음력과 태양력을 섞어서 연과 월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이에 따라 특히 달을 계산하는데 적지 않은 혼란과 계산 착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착오는 제사장이 임의로 수정하게 되죠.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시저와 천문학자 소시게네스가 달력을 태양력에 맞추기 위해 율리우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시저는 1년을 355일에서 365일로 늘리고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2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율리우스력은 4년마다
2월 29일을 추가하는 윤년을 두어서 율리우스 여력의 한 해 길이는 365일.25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365.2421인 태양년보다 0.0078일, 즉 11분 14초가 길어서 128년마다 1일의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582년부터 보다 정확한 그레고리력으로 점차 대체되게 되죠. 지금 한 13일 정도, 이 율리우스력으로 하면 13일 정도 이 그레고리력과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런 점을 그레고리력이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표법과 로마법 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법원의 증인 소환장, 구속 적부심 심사, 무료 법률 서비스, 진술서, 이 모든 용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법률 용어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로마 법률 시스템에서 파생된 용어였습니다. 초기 로마법의 기초는 공화정 시대의 헌법의 필수적인 부분을 시민에게 공개한 12표법에서 나오게 되죠. 사실상 원래 이 원로원에서는 이 법률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느냐? 뭐 법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법은 뭐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 라고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로원에서 이 법률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표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사실 로마 공화정 그리고 이 로마가 이 민주화되는 과정도 사실은 개서 수업에서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이 수업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뭐 못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매 학기마다 또 뭐 같은 거를 하기도 또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 덕분에 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마련된 것 같아서 뭐 그 점은 괜찮긴 하지만 또 이 개설 수업에서 이게 너무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 12표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깊은 얘기는 더 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던 것을 시민들이 이 시위를 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이 12표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원전 450년경에 처음 공개된 12표법은요, 이 재산, 종교, 그리고 이혼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설명하고요. 이 절도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불법, 마법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법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려는 야심찬 시도인 로마법 대전은요, 12표법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현대에 미치게 되죠. 529년부터 535년까지 작성된 이 로마법 제전은요, 이 비잔틴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가 제정했습니다. 이 로마법 제전은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개념과 같은 현대적인 법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 무죄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 법 상식이죠.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법은 지금도 세계의 많은 법률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모습입니다. 이 로마를 또 상징하는 것 중에 군 의료부대 창설과 수술이 또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요, 이 많은 수술 도구를 발명해냈습니다. 제왕절개 시술을 개척하기도 하죠. 근데 이걸 수업 시간에 해도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제왕절개 시술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 결과가 엄마가 죽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아이는 사는데 이게 엄마가 죽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 수술 부위를 실로 꿰매는 그런 시술이 이 시기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들이 대부분 죽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제왕절개 시술은 사실상 아이를 살리는 경우에만 쓰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제왕절개 시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는 있죠. 예, 의학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공헌은 전쟁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시절에 처음 이 야전부대의 의료부대를 창설하게 되죠. 이 특별히 훈련된 군의관들은 과다출혈 쇼크사를 막기 위해서 지혈대 및 외과 시술용 이 동맥 클램프를 와 같은 혁신 기술을 사용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 로마군 군의관들도 신병에 대한 신체 검사를 수행하고요. 군 막사의 위생을 감독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적병에 의해서 죽는 숫자보다는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군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과거의 전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이 10분의 9는 이 전염병, 특히 이 물이 나쁜 물을 사실상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이 전염병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수술 전에 뜨거운 물로 수술 기구를 소독했고요. 19세기까지도 일반화되지 못했던 수술 도구의 소독 개념이 이 시기부터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예, 이거는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단검으로 누구를 암살하는 모습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의료관이 이 부상당한 병사의 이 창을 뽑으면서 시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대 로마를 건설한 10가지 기술을 통해 고대 로마가 인류에게 물려준 유산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넣을까 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빠뜨렸네요. 바로 이 로마를 상징하는 공화정과 시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로마가 이 앞에 10가지 기술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들이죠. 그것을 로마가 이제 로마식으로 바꾸어서 로마를 건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공화정과 시민권은 로마가 만든 최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이 로마 공화정과 시민권을 한번 A4 2페이지로 한번 요약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로마가 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에 2개를 들자고 한다면 바로 이 공화정과 시민권이 되겠죠. 예, 한번 여러분들이 이 로마 공화정과 시민권에 대해서 물론 지금의 공화정과 시민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도 느껴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